얘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 아저씨, 우리 잡아가려고요?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7살 배기 아이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는 용서와 구걸이었습니다. 바닷물에 퉁퉁 불어버린 작은 손으로 동생을 꽉 껴안은 채 아이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 수천억을 주무르던 태양그룹 강승우 회장. 모든 걸 잃고 자살을 꿈꾸던 그의 품에 안긴 건 누군가 죽으라고 바다에 내던진 가녀린 두 생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기에 이 차가운 갯바위에 버려진 걸까요? 15년 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물로 성장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이 아이들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킨 원수의 핏줄이었다는 사실을 승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때는 이름만 대면 삼척동자도 다 안다는 태양그룹의 강승우 회장.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회사를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기업으로 키워냈을 때만 해도 세상은 온통 그의 발 아래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더군요. 믿었던 동업자는 서류를 조작해 회사를 통째로 삼켰고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경쟁사 금성그룹의 이만호 회장은 그 틈을 타 송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천억의 재산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고 승우의 곁에서 아부하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46의 나이의 승우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화려한 회장실 대신 그가 찾은 곳은 전남 신안의 이름 없는 작은 섬 낙도였습니다. 하루에 배가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한 그 외로운 섬에서 승우는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전직 회장이라는 자존심은 갯벌의 흙탕물에 처박은 지 오래였습니다. 승우는 소금기가 눅눅하게 밴 낡은 판자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새벽이면 남의 집 통발을 대신 건져주고 얻은 몇 마리의 생선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이면 파도 소리를 안주 삼아 독한 소주로 가슴에 우라를 달랬습니다. 내 인생도 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으면 좋겠다. 승우는 매일 밤 그렇게 자신을 저주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 미친 듯이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새벽녘이 되어서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승우는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나 나무 토막이라도 주워 땔감으로 쓸까 싶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닷가, 저 멀리 갯바위 틈새에 하얀 물체 2개가 보였습니다. 승우는 처음엔 큰 스티로폼 덩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 둘이었습니다. 낡고 꼬질꼬질한 옷을 입은 쌍둥이 남매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려는 듯 꽉 껴안은 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바닷물에 퉁퉁 불어 있었고 작은 손바닥은 갯바위에 긁혔는지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얘들아, 정신 차려라. 승우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다행히 아주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미친 듯이 판자집으로 뛰었습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떼지도 못하던 장작을 아궁이에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방안이 훈훈해질 때까지 승우는 자신의 두꺼운 솜니불로 아이들을 감싸고 쉴 새 없이 아이들의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제발 살아야 한다.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까지 흘러온 거냐? 승우의 거친 손마디가 아이들의 작은 발을 문지를 때마다 그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메말라버린 줄 알았던 그의 가슴에서 다시금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솟구친 것이지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오빠인 별이가 먼저 가느다랗게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별이는 낯선 천장과 승우를 번갈아 보더니 겁에 질린 눈으로 동생 스리를 품에 더 꽉 안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잡아가려고요?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7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승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란다.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승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별이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뒤이어 깨어난 스리는 오빠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오빠,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는데 배 탄 아저씨들이 우리 여기 두고 그냥 갔어. 무서워, 오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승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이 어린 남매를 외딴 섬에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무서운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승우는 이 가여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승우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 죽을 끓였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아이들은 승우가 내민 죽 그릇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승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별이는 자기 입에 죽을 넣기보다 동생 스리의 숟가락에 먼저 죽을 떠주었습니다. 자신도 손을 덜덜 떨 정도로 배가 고프면서 동생을 챙기는 별이의 모습에 승우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저씨, 너무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던 것보다 더 따뜻해요. 스리가 배시시 웃으며 건넨 말 한마디에 승우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천억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배를 채우고 다시 곤히 잠든 오후였습니다. 승우는 젖은 아이들의 옷을 빨기 위해 옷을 벗기다가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발견했습니다. 묵직한 은색 펜던트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양을 확인한 순간 승우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금성그룹의 로고였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태양그룹을 집어삼킨 원수 이만호 회장의 가문 문장인 것이지요. 이럴 수가. 이 아이들이 금성그룹의 핏줄이었단 말인가? 승우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을 망하게 한 원수의 손주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필이면 자신의 손에 구해진 것입니다. 승우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휘몰아쳤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육지로 보내버릴까? 아니면 이만호 그 인간에게 돌려주고 대가라도 받아낼까? 하지만 승우는 곤히 잠든 별이와 스리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비록 원수의 핏줄일지언정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맑기만 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재산 상속 문제든 집안 싸움이든 어른들의 추악한 욕심 때문에 죽음의 섬에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승우는 아이들의 펜던트를 다시 목에 걸어주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래, 운명이 나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있었구나. 너희들도 나도 이젠 이 지옥에서 벗어나 보자. 나와 같이 이 지옥서 살아남아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에게 꼭 복수하자구나. 승우는 그날 밤 죽으려 했던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금성그룹의 손주들을 자신의 손으로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
그리하여 훗날 이 아이들이 직접 가 추악한 가문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그가 택한 가장 고귀하고도 철저한 복수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빈털터리 전직 회장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버려진 남매. 이들의 기막힌 동행은 그렇게 낙도의 낡은 판자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낙도의 아침은 육지보다 훨씬 일찍 찾아옵니다. 거친 파도 소리가 자명종 대신 방안을 울리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짠 기운이 코끝을 찌르지요. 승우는 예전 같으면 호텔 조식이나 비서가 차려준 정갈한 밥상을 받았겠지만 이제는 서툰 솜씨로 아침불을 지피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궁이의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오르면 단칸방에서 웅크리고 자던 별이와 스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처음 며칠 동안 아이들은 승우를 무서워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구멍난 메리아스 차림의 아저씨가 낯설고 두려웠겠지요. 하지만 승우가 매일 아침 따뜻한 숭늉을 끓여 내밀고 밤마다 차가운 발을 제 가슴팍에 넣어 데워주자 아이들의 마음도 봄눈 녹듯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아침에 끓인 숭늉이 꼭 친엄마가 해주던 차 같아요. 스리가 배시시 웃으며 승우의 옷자락을 잡던 날 승우는 자기도 모르게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처음으로 터져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섬생활이라는 게 웃음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법입니다. 가진 돈은 한 푼도 없고 남의 집 통발일을 해주고 얻는 몇 마리 생선과 한 줌의 곡식이 전부였으니까요. 승우는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매일 같이 갯벌로 나갔습니다. 한때는 명품 구두를 신고 대리석 바닥만 밟던 그였지만 이제는 맨발로 질척이는 갯벌에 들어가 바지락을 캐고 낙지를 잡았습니다. 어린 별이와 스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작은 호미를 들고 승우를 따라 갯벌로 나왔지요. 아저씨, 나 이만큼 잡았어요. 별이가 진흙이 잔뜩 묻은 얼굴로 바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며 자랑하면 승우는 마음이 아릿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별이가 아저씨보다 낫구나. 그래도 손 조심해라. 갯바위는 날카로우니까. 스리는 오빠가 캔 바지락을 작은 양동이에 담으며 조잘거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다 팔아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저기 배 타고 들어오는 아저씨가 파는 눈깔 사탕이요. 그 천진난만한 소망에 승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금성그룹의 손주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자랐을 텐데 고작 눈깔 사탕 하나에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라니요. 승우는 갯벌에서 허리를 펴며 다짐했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빈털터리지만 너희 입에 사탕 하나 물려주지 못할까 보냐. 그 무렵 서울의 화려한 금성그룹 대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계모인 오유라가 와인 잔을 기울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에게 그룹의 모든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 전처의 자식들인 별이와 스리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그 걸림돌 같은 것들은 세상에서 사라졌겠지. 바다 밑바닥 물고기 밥이 되었거나 그 외딴 섬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갈 테니까. 유라는 이만호 회장에게는 아이들이 유괴당했다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잠시 눈을 뗀 사이에 경찰도 찾을 길이 없다고 하네요. 이게 다 제 못난 탓입니다. 교활한 여우 같은 그녀의 연기에 속은 노 회장은 손주들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망가뜨린 강승우의 품에서 커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요. 다시 섬의 저녁입니다. 승우는 종일 갯벌에서 일하고 돌아와 녹초가 되었지만
아이들을 씻기는 일만큼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아이들의 작은 몸을 씻겨줄 때면 승우는 자신의 부서진 인생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별이야, 아저씨가 예전에는 큰 회사를 하던 사람이었단다. 아주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차도 타던 사람이지. 승우의 말에 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에이, 거짓말. 아저씨는 맨날 구멍난 양말만 신잖아요. 별이의 농담에 스리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승우는 아이들을 씻기며 그 목에 걸린 펜던트를 다시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치가 떨리는 금성그룹의 로고. 하지만 이제는 그 로고보다 펜던트 뒤에 가려진 아이들의 고운 살결이 더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수의 핏줄이기 전에 이들은 그저 사랑받아야 마땅한 어린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별이야, 스리야. 아저씨가 약속하마. 너희를 버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훗날 반드시 알게 해줄게. 그때까지는 아저씨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마. 승우는 좁은 방에 셋이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한쪽 팔에는 별이를, 다른 쪽 팔에는 스리를 눕히고 나니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이 있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 두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는 이 판자집이 더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스리가 갑자기 고열을 내며 쓰러진 것입니다. 섬에는 병원도 없고 약이라고는 해열제한 알도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배조차 뜰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승우는 사색이 되어 스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스리야, 정신 차려라. 스리야. 별이는 울면서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스리 죽는 거예요? 엄마처럼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별이의 절규에 승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승우는 수건에 찬물을 적셔 밤새 스리의 몸을 닦아냈습니다. 잠 한숨 자기 안고 스리의 열을 체크하며 열 내리기에 애썼습니다. 안 된다, 스리야. 아저씨가 너를 어떻게 구했는데. 제발 눈 좀 떠라. 승우는 평생 빌어본 적 없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가져가셨으면서 왜 이 어린 생명까지 위협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46사내의 뜨거운 눈물이 스리의 창백한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운 새벽, 기적처럼 스리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가느다랗게 눈을 뜨며 아저씨, 물, 하고 속삭였을 때 승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제 승우에게 이 아이들은 단순한 구해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가슴으로 낳은 진짜 자식들이었습니다. 승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망해서 이 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냈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승우와 두 별빛의 인연은 그렇게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멈춘 낙도의 아침, 승우는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장작 더미를 준비하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날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낙도의 시간은 육지의 시계보다 느리게 흐르는 듯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은 거침없었습니다. 어느덧 별이와 스리가 승우의 어깨까지 훌쩍 자랐습니다. 낡은 판자집 기둥에는 아이들의 키를 잰 자국이 촘촘히 새겨졌고 그 깊이만큼 승우의 주름도 깊어갔지만 그의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승우는 아이들에게 삶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별이야, 스리야. 세상은 너희가 가진 것만으로 너희를 판단할 거다.
하지만 진짜 힘은 남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있단다. 승우는 한때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던 자신의 경영 철학을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녹여냈습니다. 별이에게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스리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포용력을 가르쳤지요. 별이는 승우의 무릎에 앉아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정확히 맞추고 파도 소리와 바람의 세기로 태풍이 오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직감이 뛰어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스리는 마을 할머니들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아픔을 알아채는 따뜻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낙도에 낯선 검은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마을 곳곳을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요. 승우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오유라가 보낸 자들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흔적을 쫓는 자들이라는 것을요. 승우는 아이들을 집 안 깊숙이 숨기고 낡은 낫 한 자루를 든 채 문 앞을 지켰습니다. 누굴 찾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섬의 외지인이 발붙일 곳은 없다. 당장 나가라. 승우의 서슬 퍼런 기세에 사내들은 혀를 차며 물러갔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승우는 이제 아이들을 이 작은 섬에 가두어둘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했고 그들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별이야, 스리야. 이제 아저씨랑 육지로 나갈 준비를 하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러 갈 시간이다. 승우의 말에 별이는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파도도 비켜간다고요. 스리는 승우의 거친 손에 입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계시니까 어디든 괜찮아요. 우리가 아저씨의 힘이 되어드릴게요. 승우는 아이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죽으러 왔던 이 섬에서 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승우는 그날 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던 비자금 장부와 결정적인 증거 서류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목에 걸린 펜던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즉 이만호 회장의 친필 유언장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승우는 이제 이 모든 무기를 아이들에게 쥐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낙도의 거친 파도와 소금기 어린 바람 속에서 보낸 15년의 세월. 콧질질이 어린애였던 별이와 스리는 어느덧 헌출한 청년과 아리따운 숙녀가 되었습니다. 승우의 머리칼에는 그 세월만큼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갯벌의 조개처럼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비바람 치던 밤에 떠밀려왔던 그 바닷가에서 승우는 자식 같은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별이야, 스리야. 저 바다 너머 서울이라는 곳은 이 섬보다 훨씬 춥고 무서운 곳이다. 사람들은 번지르르한 옷을 입고 웃고 있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사는 이들이 태반이지. 하지만 겁먹을 것 없다. 너희는 이 아저씨와 함께 파도를 견디고 갯벌을 일궈온 강한 아이들이니까. 승우의 낮은 목소리에 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는 낡은 펜던트를 목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저씨, 걱정 마세요. 우리를 버렸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 꼭 알아낼 거예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단단하게 부딪혀 볼게요. 세 사람은 정든 판자집을 뒤로하고 육지행 배에 올랐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 하나에 든 것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승우가 몰래 모아온 낡은 서류 뭉치가 전부였지만 그들의 기세만큼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당당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서울.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높은 빌딩 숲과 숨가쁘게 돌아가는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는 섬 아이들에게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승우는 서울 변두리에 낡은 옥탑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저택에 살던 그였지만 아이들과 함께 누울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조차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너희는 금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회장 손주라고 소리치며 들어가는 게 아니야. 가장 낮은 곳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부터 살펴야 한다. 승우의 지시에 따라 별이와 스리는 금성그룹의 말단 직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별이는 물류창고의 현장직으로, 스리는 본사 로비의 안내 데스크 직원으로 말이죠.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승우가 설계한 거대한 복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스리는 매일 아침 금성그룹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반짝이는 유리창은 15년 전 자신들이 버려졌던 그 차가운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스리는 승우에게 배운 대로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누가 거짓 웃음을 짓고 있는지 스리의 맑은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분이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금성그룹의 주인 이만호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은 예전의 그 위엄은 간대없고 깊은 슬픔과 병색이 가득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이 회장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스리가 번개처럼 달려가 노 회장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알아. 아니,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스리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이 회장은 멍하니 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손녀 스리의 어린 시절 모습이 이 아가씨의 얼굴에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내가 잠시 어지러워서 그랬나 보네. 자네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 들어왔나? 이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스리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분이 자신의 친할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승우 아저씨를 망가뜨린 원수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스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스리는 승우가 당부했던 말을 떠올리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르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안내 직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노 회장은 멀어져가는 스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그리움과 따뜻함이 그의 차가운 가슴을 툭 건드린 것이지요. 한편 별이는 거친 먼지가 날리는 물류창고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재고를 확인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별이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우에게 배운 꼼꼼함으로 물류 시스템의 허점과 비리가 발생하는 구간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습니다. 어이, 강씨. 자네는 젊은 놈이 어쩜 그렇게 손이 빠르고 정확해? 우리 창고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동료들의 칭찬에도 별이는 그저 묵묵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창고 구석구석에 숨겨진 오유라의 검은 비자금 흐름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탑방에 모인 세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습니다. 승우는 스리가 노 회장을 부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만호 회장이 늙고 병들었구나. 그놈도 결국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게지. 하지만 별이야, 슬이야. 잊지 마라. 너희를 버린 건 그 노인네가 아니라 그 곁에서 독사처럼 혀를 놀리는 오유라다. 오유라가 너희 아버지도 이만호 회장에게 이간질하여 해외로 멀리 파견 보내게 만들고 그곳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단다. 승우의 말에 아이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탑방 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우는 조용히 불을 끄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옥탑방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유라의 정보력이 벌써 여기까지 뻗친 것일까요? 승우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속삭였습니다. 겁먹지 마라. 이제부터는 숨바꼭질이 아니라 정면 승부다. 너희는 회사에서 너희의 실력을 보여주거라. 이 아저씨는 뒤에서 놈들의 목줄을 죄 밧줄을 꼬고 있으마. 서울의 밤하늘은 섬의 밤하늘처럼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옥탑방 세 사람의 눈빛만은 그 어떤 별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원수의 심장부로 들어간 남매와 그들을 위해 남은 인생을 건 전직 회장. 15년간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서울의 빌딩 숲 위로 서늘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금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울의 아침은 낙도의 새벽보다 훨씬 매정했습니다. 낙도에서는 해가 뜨면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안부를 물었지만 이곳 서울의 옥탑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앞만 보고 달리기 바빴지요. 승우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별이와 슬이의 뒷모습을 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별이야, 슬이야. 오늘 하루도 굽히지 말고 꺾이지 말아라. 너희의 진심이 저 차가운 성벽을 녹일 거다. 별이는 먼지 가득한 창고에서 묵묵히 짐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짐꾼이 아니었습니다. 승우 아저씨에게 배운 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물건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렸지요. 어느 날 창고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꼬인 거야? 서류상으론 10개가 남아야 하는데 창고엔 하나도 없잖아. 수천만 원어치의 부품이 사라져 창고 전체가 발칵 뒤집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별이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반장님, 저기 3번 구역 구석에 있는 박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제 오후에 들어온 물건들이 운송장 번호가 잘못 붙어서 7번 구역 박스 밑에 깔렸을 겁니다. 반장과 직원들이 코웃음을 치며 달려갔지만 별이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수년간 승우가 가르쳐준 치밀한 논리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이 사람, 자네 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반장의 칭찬이 쏟아졌지만 별이는 그저 땀을 닦으며 싱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본사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 있는 슬이는 이제 금성그룹의 로비 천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드나드는 고관대작들 사이에서 슬이만은 늘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했거든요. 특히 이만호 회장은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슬이를 보며 멈춰 서곤 했습니다. 아가씨, 자네가 웃어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 이 회장은 슬이가 건네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에 하루의 피로를 잊었습니다. 그 생강차는 슬이가 낙도에서 직접 캐서 말린 생강으로 끓인 아저씨 승우의 손맛이 담긴 차였지요. 어르신, 날씨가 많이 찹니다. 이 차 드시고 속을 따뜻하게 하세요. 슬이의 다정한 목소리에 이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손주들이 살아있었다면 자네만 한 나이가 됐을 텐데 못난 할애비 때문에 죽음의 바다로 떠밀려 보냈으니
내가 죽어서 무슨 낯으로 그 아이들을 보겠나? 노 회장의 깊은 참회에 스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회장의 굽은 등을 가만히 쳐다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훈한 소식들은 금성그룹의 안주인 오유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정보팀을 통해 로비 직원과 창고 직원이 유독 주목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로비의 계집애는 회장님의 마음을 홀리고 있고 창고의 놈은 물류팀의 비리를 파헤치고 다닌다니. 이것들이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들이야? 오유라는 서늘한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바다에 버렸던 그 아이들이 유령처럼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한 것이지요. 오유라는 직접 로비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담수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스리 앞에 선 그녀는 스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얼굴, 이 눈매, 15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전처의 모습이 스리의 얼굴에 그대로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유라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너 고향이 어디니?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날카로운 질문에 스리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작은 섬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아저씨 한 분이 절 키워주셨습니다. 신안, 섬, 오유라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버리라고 명령했던 그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요. 오유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비서에게 귓속말을 남겼습니다. 저것들의 옥탑방 주소를 알아내. 그리고 그 아저씨라는 인간이 누군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날 저녁 별이와 스리는 승우와 함께 옥탑방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한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호텔보다 따뜻했지요. 승우는 아이들의 밥그릇에 김치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구나. 오유라가 너희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놈이 덫을 놓을 테니 그 덫을 이용해 놈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여자가 우리를 해치려 하면 어떡하죠? 우린 힘이 없잖아요. 승우는 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이 왜 없느냐? 너희 뒤엔 이 아저씨가 있고 너희 앞엔 이만호 회장의 죄책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너희 편이다. 뱀은 독을 내뿜을 때 가장 취약한 법이지. 며칠 뒤 오유라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회사 창고에서 값비싼 부품들이 통째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배후로 별이가 지목되었습니다. 창고에 가장 늦게까지 남았던 사람이 이 강별 씨라면서요? CCTV에도 찍혔던데 이 물건들 어디다 팔아넘겼어? 보안팀의 추궁에 별이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물건들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별이는 미리 준비해둔 물류 흐름표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오유라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물건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승우 아저씨가 가르쳐준 적의 자금줄을 먼저 끊으라는 전술이 빛을 발한 것이었죠. 반격에 당황한 오유라는 이번엔 스리를 겨냥했습니다. 스리의 사물함에서 회장님의 개인 도장과 기밀 서류가 발견되도록 조작한 것이지요. 이 도둑년, 내가 감히 회장님의 인감을 훔쳐? 오유라가 스리의 뺨을 내려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녹이 띈 목소리와 함께 이만호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스리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스리가 당황해 옷 밖으로 빠져나온 펜던트를 다시 넣으려는 순간 그 펜던트는 15년 전 자신이 직접 장손인 별이에게 주었던 가문이 가보였습니다. 이게 왜 자네 목에 있는 거야? 말해봐. 자네 정체가 대체 뭐야? 이 회장의 외침에 로비 전체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오유라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스리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아니 할아버지. 스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에 이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오유라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고용한 괴한들을 시켜 옥탑방에 홀로 있는 승우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적 지주인 승우만 없애면 모든 것을 다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어두운 옥탑방 골목, 승우를 에워싼 괴한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승우는 낡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뱀이 드디어 꼬리를 밟혔구나. 그래, 주인 없는 옥탑방에 손님이 찾아왔으니 대접을 해줘야지. 어두컴컴한 서울 변두리의 옥탑방 골목. 찬바람이 문틈을 핥히고 지나가는 소리만 가득한 이곳에 살기 어린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습니다. 오유라가 보낸 사내들은 낡은 옥탑방 문을 발로 차고 들이닥쳤지요. 홀로 집을 지키던 승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년간 낙도의 거친 바다에서 그물을 당기고 갯바위를 타며 다져진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승우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사내들이 달려들었지만 승우는 예전의 나약한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단련된 그의 팔다리는 강철 같았고 무엇보다 자식 같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그를 무적의 전사로 만들었지요. 승우는 순식간에 사내들을 제압하고는 오유라가 보낸 증거들을 역으로 확보했습니다. 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라. 강승우가 살아 돌아왔다고. 그리고 이제 그 뱀 같은 혀를 잘라버릴 시간이 왔다고 말이야. 그 시각 금성그룹 이만호 회장의 대저택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별이와 스리가 내민 펜던트를 보고 이 회장은 오열하고 있었고 오유라는 끝까지 발악하며 소리를 질러댔지요. 아버님, 저것들은 가짜예요. 강승우라는 인간이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어디서 닮은 애들을 데려와서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요. 오유라의 외침에 노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혈육의 정도 가릴 만큼 길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저택의 문이 벌컥 열리며 낡은 작업복 차림의 승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이만호 회장의 공작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그 강승우였습니다. 이만호 회장님 여전하시군요. 집안에 독사가 따리를 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세월만 보내셨으니. 승우의 등장에 저택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유라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승우? 내가 어떻게 여기를... 오유라의 비명에 승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15년 전 아이들을 버렸던 업자와 오유라가 주고받은 비밀 서신, 그리고 조금 전 자신을 습격했던 사내들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저지른 짓의 증거야. 이 어린 생명들을 죽음의 섬 낙도에 버리고 천륜을 끊으려 했던 그 추악한 증거들. 이만호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에는 오유라의 잔인한 탐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요. 노 회장은 슬금슬금 도망치려는 오유라의 멱살을 잡고 포효했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감히 내 핏줄을, 내 자식들을 죽이려 해? 내가 인간이냐? 오유라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승우가 15년간 갈아온 복수의 칼날은 오유라의 숨통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승우는 이 회장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당신도 죄인이요. 당신의 그 눈먼 욕심이 나를 망가뜨렸고 그 틈에 저 여자가 당신 자식들을 버린 거니까. 하지만 저 아이들이 당신을 살렸소. 15년 전 바다에서 내 손에 구해진 저 아이들이 당신의 그 썩어 빠진 가문을 다시 세우려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오. 승우의 일갈에 노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별이와 스리는 울먹이며 승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우리 이제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별이의 물음에 승우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너희는 너희의 자리를 되찾아야 해. 이 아저씨는 너희가 당당하게 이 성의 주인이 되는 걸 보고 나서야 짐을 벗을 거다. 이만호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망하게 했던 원수 강승우가 사실은 자신의 손주들을 목숨 바쳐 키워낸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내 손주들을 살려줘서 고맙네. 정말 고마워. 노 회장의 참에 섞인 눈물이 거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금성그룹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오유라와 그 일당들은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갔고 빼앗겼던 태양그룹의 자산들도 승우의 손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회장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별이와 스리를 이만호 회장의 장손과 손녀로 정식 입적시키고 그들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고. 15년 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닷가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승리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승우는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낙도의 판자집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조개를 줍고 숭늉을 나눠 마시던 그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아저씨, 오늘 저녁은 제가 낙도에서 배웠던 바지락 국 끓여 드릴게요. 스리의 밝은 목소리에 승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고 남은 것은 사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이와 스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단 한마디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유라가 법의 심판을 받고 금성그룹에 들이웠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지만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은 여전히 성우에게는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승우는 여전히 낡은 옥탑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별이와 스리, 이 회장이 대저택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수십 번도 더했지만 승우는 그때마다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거긴 너희 할아버지의 성이다. 이 아저씨는 그저 낙도의 바람소리가 그리운 늙은 어부일 뿐이야. 승우는 아이들이 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림자처럼 뒤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으로 촉했습니다. 이만호 회장은 기력을 잃어 침대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노 회장은 매일같이 승우를 불렀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손주들을 대신 키워준 은혜에 대해 눈물로 참회했지요. 강 회장, 내 미안함은 죽어서도 다 못 갚을 걸세. 하지만 저 아이들을 보게. 저 아이들이 가진 저 올곧은 심성과 단단한 눈빛은 금성그룹의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어. 자네가 우리 가문을 살린 거야. 노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승우는
비로소 가슴속 깊이 응어리졌던 원망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와 스리는 이제 금성그룹의 장손과 손녀로서 당당히 경영 일선에 나섰습니다. 낙도에서 갯벌을 누비며 배웠던 끈기와 승우에게서 전수받은 사람 중심의 철학은 오만함에 찌든 재벌가 자제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별이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비자금과 불투명한 회계장부들을 단숨에 정리하며 회사의 돈은 주주와 직원의 것이지 총수 일가의 쌈짓돈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스리는 차가운 실적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뜯어고쳐 소외당하던 현장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지요. 사람들은 두 젊은이를 보며 금성그룹에 드디어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이와 스리가 승우를 조용한 호텔 연회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승우는 평소처럼 낡은 점퍼를 걸치고 나갔지만 그곳에는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경제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승우가 당황해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별이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별이의 목소리는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15년 전 억울하게 사라졌던 한 유능한 기업의 오너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화면에는 15년 전 배신당해 사라졌던 태양그룹의 로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별이와 스리가 지난 몇 달간 밤잠을 설쳐가며 금성그룹의 자산 일부와 자신들의 사재를 털어 뿔뿔이 흩어졌던 태양그룹의 주식과 공잔들을 모두 되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별이가 승우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승우 회장님, 당신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태양그룹을 이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를 죽음의 섬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사람답게 키워주신 은혜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입니다.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승우는 멍하니 무대 위의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46에 모든 것을 잃고 죽으려 했던 그 사내가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승우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는 15년 전 낙도의 판자집에서 아이들과 지냈던 소박한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회장이라는 이름보다 저 아이들의 보호자로 불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승우의 짧은 소감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노을이 지는 남산타워 근처의 조용한 공원. 별이와 스리가 승우의 양팔을 꼭 잡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별빛처럼 반짝였지만 승우의 마음은 여전히 낙도의 밤바다를 향해 있었지요. 그때 스리가 멈춰서서 승우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스리의 눈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스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승우는 당황해 스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뒤이어 별이도 승우의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별이가 승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비바람 치던 그날 저희를 안아주셨을 때부터 그리고 갯벌에서 저희의 차가운 발을 가슴에 품어주셨을 때부터 저희에게 아버지는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승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와 스리가 동시에 입을 모아 불렀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가 되어주세요. 15년간 차마 부르지 못했던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수만 번도 더 되뇌었던 그 이름. 아빠라는 한마디가 승우의 귓가를 때리는 순간 강철 같던 승우의 무릎이 털썩 꺾였습니다.
승우는 두 아이를 와락 품에 안고 꺽꺽거리며 오열했습니다. 46에 자식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 바다에 몸을 던지려던 사내가 60을 넘겨서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자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15년의 모진 세월이 빚어낸 그 이름은 세상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래, 내 자식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승우의 눈물이 아이들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이제 승우에게 태양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되찾아준 회사보다 아이들이 불러준 아빠라는 이름이 그에게는 더 크고 찬란한 태양이었으니까요. 70평생 외롭게 살아온 이만호 회장도 욕심에 눈이 멀어 제 핏줄을 버린 계모도 가질 수 없었던 진정한 부유함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한참 동안 울고 웃었습니다. 낙도의 파도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이 지나고 가장 추운 곳에서 피어난 세 사람의 봄날은 이제야 비로소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태양그룹과 금성그룹의 이름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지만 강승우 씨의 마음은 언제나 저 멀리 낙도의 파도 소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를 기적을 만든 회장님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고 그가 길러낸 별이와 스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경영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승우 씨에게 가장 소중한 훈장은 회장실의 명패가 아니라 매일 저녁 퇴근한 아이들이 현관문을 열며 외치는 아빠 우리 왔어요. 라는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승우 씨는 자식들이 되찾아준 회장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회사를 맡기고 자신은 평생의 수건이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창한 건물을 짓거나 이름을 내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갯벌에서 떨고 있던 별이와 스리처럼 세상의 모진 바람에 버려진 아이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일이었지요. 그는 전국 방방곡곡의 외딴 섬과 산골을 돌며 부모의 온기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돈은 사람의 배를 채워주지만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채워주는 법이란다. 승우 씨는 별이와 스리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회사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어려운 형편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썼고 스리는 소외된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이들 가족을 보며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아름답게 쓰는 법을 배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승우 씨의 머리칼이 이제는 낙도의 소금기 어린 안개보다 더 하얗게 변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별이와 스리는 아빠의 손을 잡고 아주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 전남 신안의 작은 섬 낙도였습니다. 이제는 관광객들이 제법 드나드는 명소가 되었지만 승우 씨와 남매가 살던 그 바닷가 판자집만은 별이가 미리 사들여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해두고 있었지요. 섬으로 들어가는 배 안에서 승우 씨는 감회에 젖었습니다. 별이야, 스리야. 저기 봐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갯바위다. 승우 씨의 가리킨 곳에는 예전과 변함없이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죽으려 했던 사내의 품에 뛰어들었던 두 어린 천사. 그들이 아니었다면 승우 씨의 인생은 저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별이는 아빠의 두꺼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그때
저 갯바위에서 아빠가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아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자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신 분입니다. 낡은 판자집 문을 열자 매캐한 나무 타는 냄새와 소금기가 섞인 그리운 공기가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승우 씨는 아궁이 앞에 앉아 예전처럼 불을 지폈습니다. 스리는 아빠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바지락을 씻었지요. 아빠, 기억나세요? 제가 열이 펄펄 났을 때 아빠가 밤새 제 몸을 닦아주셨던 거요. 그때 전 꿈결에 천사를 본 줄 알았어요. 스리의 우스갯소리에 세 사람은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 웃음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나 원망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희는 아저씨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도 속으로는 늘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저희를 보며 느끼실 그 미안함과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 보였기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빠를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승우 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 깊은 속으로 자신을 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승우 씨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내가 태양그룹을 키워낸 것보다 너희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낸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스리가 승우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앙탈을 부렸습니다. 아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낳을 손주들도 보셔야죠. 아빠가 낙도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멋진 이야기들, 제 아이들에게도 꼭 들려주셔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따뜻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때 이름도 없이 이 섬에서 갯벌일을 돕던 승우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에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승우 씨는 마을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잘 컸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마을의 현대식 병원선을 기증하고 섬 아이들이 육지로 나가지 않아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세워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는 노을이 바다 위로 붉은 비단을 깔아놓은 듯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승우 씨는 배 난간에 서서 멀어져가는 낙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고 가장 차가운 바다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아빠라 불러주는 이들의 체온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니어 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승우 씨가 차가운 갯바위에서 두 별빛을 만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찾아오지 않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온 그 헌신의 길을 언젠가는 그들도 고개를 숙이며 인정해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낙도의 거친 파도가 바위를 깎아 둥글게 만들 듯 우리의 고단한 세월도 결국은 보석 같은 지혜와 사랑을 남기는 법입니다. 이제 강승우 씨와 두 자식의 앞날에는 눈부신 태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그 누구보다 끈끈한 사랑으로 묶인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마음 한 칸이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태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